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글이 유럽의 까막눈들을 일깨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쟁 이후 가난했던 시절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노년이 되어 한글을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한글을 통해서 이후 자국의 언어 또한 쉽게 습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글이 쓰기 쉽고 읽기 쉽다는 장점을 통해 자국의 언어 또한 쉽게 습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 사는 헬가입니다. 올해로 68이 됐어요. 제 인생은 많은 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비밀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왔죠. 바로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가정은 매우 가난했어요. 전쟁 이후 독일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태어나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죠. 부모님은 빵을 벌기에도 바빴고 저는 집안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학교에 다니긴 했지만 늘 뒤처졌어요. 선생님들은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글자만 보면 머릿속이 하얘졌죠.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난독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진단조차 받지 못했어요. 결국 학교를 일찍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16살에 베이커리에서 일했어요. 그곳에서 빵을 만들고 진열하는 일은 글을 읽지 못해도 할 수 있었죠.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 프리드리히였습니다. 그는 같은 베이커리에서 배달을 담당했어요. 프리드리히는 제가 글을 못 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아, 헬가. 내가 너의 눈이 되어줄게. 라고 말했죠. 결혼한 후 프리드리히는 약속대로 제 눈이 되어주었어요. 그는 모든 서류와 편지를 대신 읽어주었죠. 병원 처방전부터 공과금 고지서까지 모든 것을 프리드리히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프리드리히는 신문을 읽으며 세상 소식을 알려주곤 했어요. 그가 없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글자가 가득한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죠. 가끔은 밤에 혼자 울기도 했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글을 읽을 수 없는 걸까? 하며 말입니다. 남편이 출장을 갔을 때는 마음이 더 초조했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면 혹시 택배기사가 서명을 요구하지 않을까 걱정했죠. 전화가 울리면 중요한 공지사항을 놓치지 않을까 겁이 났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의존하는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버스를 탈 때도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도 항상 불안했어요. 이게 무슨 글자지? 라는 질문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황을 피했죠.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이고 새로운 곳에 가는 것도 꺼렸어요. 식당에 가면 항상 남편이 메뉴를 읽어주길 기다렸습니다. 혼자 택시를 탈 때는 미리 준비한 종이를 보여주었죠. 제 마음속에는 항상 작은 상처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할 때 저는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왜 안 도와줘?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마다 아빠가 더 잘 가르쳐 줄 거야 라며 넘겼죠. 아이들이 크면서 제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그들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늘 부족한 엄마라고 느꼈어요.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습니다. 이제 저와 프리드리히만 남았죠. 저는 점점 더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이었어요.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면서 더 많은 글자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소셜미디어까지. 저는 그 세계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죠. 그런데 얼마 전 저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손녀 소피아가 8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제게 특별한 부탁을 했죠. 할머니, 이번엔 카드에 직접 글씨 써줘요. 할머니 글씨로 된 생일 편지가 갖고 싶어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한 거죠. 소피아의 맑은 눈을 보며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특별한 편지를 준비할게라고 대답했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어요. 프리드리히는 저를 위로하며 자기가 대신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문득 생각했죠.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아닐까? 이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이 나이에도 글을 배워서 손녀에게 직접 편지를 써주고 싶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이 나이에 뭘 배우냐며 반대했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손녀의 생일까지는 석 달이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적어도 간단한 문장은 쓸 수 있게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지역 성인문예 교육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독일은 교육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성인 문맹률이 6.2%에 이른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그 통계의 일부였습니다. 겉으로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았어요. 글을 못 읽는다는 건 독일에서 큰 수치로 여겨지죠.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숨어 살고 있습니다. 지역센터에 전화했을 때 제가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전화를 받은 직원은 저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헬가 씨, 마침 지금 새로운 실험적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관심 있으신가요?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함부르크 대학의 에밀리아 교수가 성인, 문맹자들을 위한 특별한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문자 한글을 활용해 독일 성인들의 문해력을 높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죠. 한국 문자라고요? 왜 독일어가 아닌 거죠? 궁금증을 안고 다음 날 센터를 찾았어요. 그곳에서 에밀리아 교수를 만났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죠. 그녀의 열정적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헬가 씨, 독일어는 배우기 어려운 언어예요. 문법도 복잡하고 철자법도 까다롭죠.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에밀리아 교수는 화이트보드에 몇 가지 한글 자모를 썼어요. 이것은 기억인데 발음할 때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그녀의 설명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음인데 입모양을 본뜬 거예요. 처음 보는 글자들이 갑자기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죠. 한국은 한글 덕분에 문맹률을 단기간에 0%에 가깝게 낮출 수 있었어요. 에밀리아 교수의 말에 놀랐습니다. 정말인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제 질문에 그녀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글은 1443년에 세종대왕이라는 한국의 왕이 만든 문자예요. 그 당시 한국도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중국 문자를 사용했는데 너무 배우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죠. 그 결과가 한글입니다. 에밀리아 교수는 자신의 연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녀는 유럽의 문해력 문제를 연구하다가 한국의 사례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췄어요. 비결은 바로 한글이라는 과학적 문자 체계였죠. 그날 교실에는 저 말고도 5명의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성인들이었어요. 마리아는 50대 초반의 청소부였고 요한은 64세 은퇴한 정원사였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죠. 실험은 3주 과정으로 먼저 한글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그 다음 한글로 독일어 발음을 적는 연습을 한 뒤 마지막으로 독일어 문자로 전환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제 질문에 에밀리아 교수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믿어보세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입니다. 집에 돌아와 프리드리히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문자라고. 웃기는 소리 마라. 내 나이에 그런 이상한 것을 배워서 뭐하게. 프리드리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는 늘 보수적이었죠. 우리 세대는 글 없이도 잘 살아왔어. 이제 와서 못하러 고생이야.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프리드리히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나도 내 삶을 살 권리가 있어. 손녀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큰 다툼을 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에밀리아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독일도 문맹 문제를 감추고 있었어요. 교육 선진국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죠. 저는 다음 날 다시 센터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고한 결심을 안고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프리드리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센터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반대가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제 의지대로 하고 싶었어요. 센터에 도착하자 에밀리아 교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헬가 씨, 다시 오셨군요. 정말 기쁩니다. 교실에는 어제 만났던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저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에밀리아 교수는 우리에게 작은 노트를 하나씩 나눠주었죠. 오늘부터 여러분의 한글 여정이 시작됩니다. 먼저 기본 자음과 모음부터 배워볼게요. 교수는 화이트보드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썼어요. 이 5개의 자음은 각각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죠. 저는 처음으로 글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했어요. 글자가 그저 추상적인 기호가 아니라 의미 있는 모양이라니. 그동안 독일어 알파벳을 볼 때면 항상 혼란스러웠습니다. A, B, C. 이 글자들은 제게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각 글자의 모양이 발음과 연결되어 있어 어떻게 소리내야 할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죠. 에밀리아 교수는 이어서 모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한글의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이을 기본 요소로 합니다. 아는 하늘 옆에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이죠. 그녀의 설명에 따라 아, 어, 오, 우, 으, 이를 배웠습니다. 그날의 수업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저는 이미 간단한 글자를 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 나, 다, 마. 처음으로 제가 직접 글자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에밀리아 교수가 제 옆에 와서 미소를 지었죠. 잘하고 계세요, 헬가 씨. 수업이 끝날 무렵 에밀리아 교수는 우리에게 특별한 과제를 내주었어요. 오늘은 여러분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히읗, 해, 리을, 기역, 아를 적었습니다. 헬가. 제 이름이 한글로 쓰여 있는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평생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비록 다른 나라의 문자지만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은 논리적인 구성에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하나의 글자를 만들고 그 글자들이 모여 단어가 됩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쌓는 것처럼 단순하죠. 에밀리아 교수의 설명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버스 정류장 간판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글자들이 그저 무서운 기호가 아니라 언젠가 제가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가방 속에는 한글 노트가 들어있었죠. 마치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프리드리히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한글 수업에 갔다 왔어.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어요. 봐, 내 이름을 쓸 수 있게 됐어. 프리드리히는 무시하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그의 눈에 잠시 호기심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도 내심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난 말리지 않을게. 하지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그의 말은 여전히 냉담했지만 처음보다는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3시간씩 한글 수업에 참여했어요. 놀라운 속도로 배워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간단한 문장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헬가입니다. 나는 독일 사람입니다. 이런 간단한 문장들이 제게는 엄청난 성취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제가 글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글이 제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에밀리아 교수는 이것을 문자 친화력이라고 불렀어요. 한글을 통해 문자 체계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다른 문자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수업 2번째 주에는 한글로 독일어 발음을 적는 연습을 했어요. 헬로 HALL로 단케 DANKE, BTBITT. 한글의 체계적인 발음 표기가 독일어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치 다리를 놓는 것 같았어요.
한글이라는 친숙해진 문자를 통해 독일어 발음을 정확히 이해하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에밀리아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헬가 씨, 놀라운 진전을 보이고 계세요. 이대로 가면 3주 안에 독일어 기초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68년을 글을 읽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한글 수업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집에 돌아와서도 한글 공부를 계속했어요. 식탁에 앉아 노트를 펼치고 배운 내용을 복습했죠. 프리드리히는 처음에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점점 제 변화에 신경이 쓰이는 듯 했습니다. 어느 저녁 평소보다 늦게 수업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프리드리히는 현관에서 팔짱을 끼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 한국 글자 배우러 갔었나?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맞아요. 오늘은 특별 수업이 있어서 조금 늦었어. 저는 최대한 밝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헬가? 50년 동안 내가 그를 몰라도 우리는 잘 살아왔어.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가 식탁에 놓인 제 한글 노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프리드리히, 난 더 이상 내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내 손녀에게 직접 편지를 쓰고 싶어.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한국 글자라니. 이건 말도 안 돼. 왜 독일어가 아니지? 우리는 독일 사람이라고. 프리드리히가 소리쳤어요. 그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평생 독일에 살았으면서 왜 이상한 나라의 문자를 배우는 거야? 에밀리아 교수님이 설명했어. 한글은 배우기 쉽게 만들어진 글자야. 독일어보다 먼저 배우면 오히려 나중에 독일어 배우는데 도움이 된대.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교수가 뭘 안다고 그래? 평생 대학에만 있었던 사람이 실제 삶을 알아? 그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시간 낭비야, 헬가. 내 나이에 그런 짓을 하다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 말에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요. 사람들이요? 지금 사람들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평생 내가 글을 못 읽는 것을 부끄러워한 건 당신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대든 적은 결혼 생활 5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프리드리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늘 내가 글을 모른다는 사실을 감추려 했어요. 친구들이 오면 항상 나를 부엌으로 보냈죠. 식당에서도 나 대신 메뉴를 읽어주면서도 절대 내가 글을 모른다는 걸 티내지 않았어요. 그건 당신의 자존심 때문이었죠.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프리드리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모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난 잠깐 나갔다 올게.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런 갈등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글을 배워 손녀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진 걸까요? 그날 밤 프리드리히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말없이 소파에 누워 자는 척했어요. 다음 날 아침도 우리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집안에 가득했죠. 수업 시간에 저는 평소보다 집중하기 힘들었어요. 에밀리아 교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헬가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과 다퉜어요. 제가 한글을 배우는 것에 대해 화가 났거든요. 에밀리아 교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세요. 변화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저항을 불러일으키죠. 특히 오랜 관계에서는요.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에밀리아 교수는 제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네주었어요. 이건 한글의 역사와 원리에 대한 독일어 책이에요. 어쩌면 남편분께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집에 돌아와 보니 프리드리히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에밀리아 교수가 준 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긴장감이 이어졌어요. 식사 도중 프리드리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헬가, 내가 너무 심했나 보네. 그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프리드리히가 사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내가 변하는 게 두려웠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생 내가 너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내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까봐 걱정됐나 봐. 프리드리히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당신은 항상 내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글을 배운다고 해서 그게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나도 조금 더 독립적이고 싶어요. 손녀에게 직접 편지를 쓰고 싶고 스스로 책을 읽고 싶어요. 프리드리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하지만 왜 하필 한국 글자야? 저는 웃으며 테이블 위에 책을 가리켰어요. 이걸 한번 읽어봐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프리드리히는 소파에 앉아 에밀리아 교수가 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제 공부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업이 3주째에 접어들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글로 독일어 단어를 적는 것에 익숙해졌고 이제 독일어 알파벳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에밀리아 교수의 방법은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한글로 발음을 익힌 후 독일어 철자로 전환하니 문자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날은 수업이 일찍 끝나서 혼자 시내를 걷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거리의 간판들이 제게 의미 있는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베이커리와 약국 간판의 글자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68년 동안 제게는 그저 무의미한 기호에 불과했던 것들이 이제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작은 성취였지만 제게는 세상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약국에 들어갔어요. 프리드리히가 복용하는 혈압약이 떨어가고 있었거든요. 평소라면 그가 약을 타러 갔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직접 해보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약사가 물었어요. 혈압약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처방전을 건넸어요. 약사가 확인 후 물었습니다. 환자분 성함이 프리드리히 밀러 맞으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과거에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처방전에 적힌 이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약사는 약과 함께 주의사항이 적힌 종이를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에 가서 프리드리히에게 읽어달라고 했겠지만 이번에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읽어냈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약사는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글을 배우고 있어요. 갑자기 이 말이 튀어나왔어요. 평생 숨겨왔던 비밀을 처음으로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은 겁니다. 약사는 놀란 듯 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늦은 나이에 배우는 건 쉽지 않을 텐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시간표를 봤습니다. 숫자들과 요일들이 모두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스스로 정보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집에 돌아와 프리드리히에게 이 모든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직접 당신 약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버스 시간표도 읽었어. 프리드리히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미소 지었어요. 정말이야? 대단하네. 지난 며칠간 프리드리히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에밀리아 교수가 준 책을 읽은 후 그는 한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빨리 배울 줄은 몰랐어. 프리드리히가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장보기 목록을 직접 작성했어요. 철자가 틀린 부분도 있었지만 제 손으로 직접 쓴 첫 쇼핑 리스트였습니다. 다음 날 수업에서 의미 있는 문장을 쓰는 과제가 주어졌어요. 저는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에밀리아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름다운 문장이네요, 헬가 씨.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평생 동안 피해 다녔던 곳이었죠. 아이들 책 코너에서 간단한 그림책을 골랐어요. 계산대에서 점원이 물었습니다. 선물용으로 포장해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읽을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집에서 책을 읽는데 프리드리히가 옆에 앉아 어려운 단어를 도와주었어요. 잘하고 있어, 헬가. 그의 눈에서 자랑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사이에 새로운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제가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이제 짧은 문장들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녀의 생일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간단한 생일 카드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식탁에 앉아 연습하는 동안 프리드리히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도 자꾸 저를 힐끔거렸어요. 그의 호기심이 느껴졌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프리드리히가 외출했을 때 저는 손녀를 위한 생일 편지 초안을 써보기로 했어요. 여러 번 연습한 끝에 사랑하는 소피아에게 생일 축하해. 할머니가 사랑한다. 라는 짧은 메시지를 완성했습니다. 글씨는 어설펐지만 제 마음이 담긴 첫 편지였어요. 연습장을 식탁 위에 두고 잠시 부엌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프리드리히가 제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요. 당신 언제 들어왔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화들짝 놀라 노트를 내려놓았어요. 방금이야. 문이 열려 있길래. 그래서 내 노트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살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긁적였어요. 그냥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궁금해서. 이게 소피아를 위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생일까지는 좀 더 연습할 거예요. 프리드리히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한글이라는 게 정말 배우기 쉬운 거야? 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쉬워요. 저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규칙성이 있어서 빨리 익힐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프리드리히는 평소보다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프리드리히가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아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헬가, 나도 그 한글 배우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한글을 배우겠다고요? 프리드리히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생각해봤어. 우리가 함께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내가 나보다 뭔가를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서 조금 질투도 났어.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프리드리히, 당신이 질투를 한다니 믿을 수 없네요. 웃지 마. 그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평생 내가 너를 도와주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너는 혼자서도 잘하게 됐고 조금 소외감을 느꼈나 봐.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함께 배운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프리드리히는 제 한글 노트를 들여다보며 기본적인 글자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로 열정적이었어요. 이건 이렇게 읽는 거야. 저는 선생님이 된 기분으로 설명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진지하게 따라 적었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프리드리히에게 에밀리아 교수의 수업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섰을 때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에밀리아 교수가 밝게 웃으며 프리드리히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학생을 환영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에밀리아 교수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부부가 함께 공부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네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프리드리히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네. 이런 체계적인 문자는 처음 봤어.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소파에 앉아 한글 공부를 했어요. 5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나란히 앉아 같은 것을 배우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친밀감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프리드리히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 작은 쪽지를 놓아두었는데 서툴지만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헬가 사랑해.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 동안 여러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지만 이렇게 글로 쓴 사랑의 메시지는 처음이었어요. 고마워요, 프리드리히.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저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함께 공부했어요. 서로의 실수를 웃으며 넘기고 성취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누가 더 빨리 배우나 경쟁하기도 했죠. 손녀 소피아의 생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함께 생일 카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짧은 메시지를 적어 하나의 카드에 담기로 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문해력 문제를 넘어 우리 부부의 특별한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에밀리아 교수의 3주 과정이 끝나갈 무렵 우리 수업은 예상치 못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6명으로 시작했던 수업이 어느새 12명으로 늘어났어요. 입소문을 타고 다른 문맹 성인들이 찾아온 것이죠. 심지어 지역 신문에서도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에밀리아 교수가 수업이 끝난 후 저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진전 속도가 기존 방식보다 2배 이상 빠르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한글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셔서요. 그날 저녁 에밀리아 교수는 우리 모두를 모아놓고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함부르크 교육부에서 우리의 실험적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다음 주에 교육부 관계자들이 우리 수업을 참관하러 오실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프리드리히가 물었어요. 교육부가 오는 날 내가 발표자로 나서는 건 어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요? 안 돼요. 너무 떨리고 부끄러울 것 같아요. 프리드리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헬가, 너는 이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야. 68년 동안 글을 읽지 못했던 사람이 불과 3주 만에 이렇게 발전했잖아.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용기가 될 거야. 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내 경험을 이야기하면 돼. 프리드리히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준비할게. 드디어 교육부 방문 날이 왔어요. 교실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3명, 지역 교육 담당자들, 그리고 몇몇 기자들까지. 에밀리아 교수가 먼저 프로그램의 개요와 성과를 설명한 후 저를 발표자로 소개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프리드리히가 응원의 미소를 보내는 것이 보였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한 종이를 펼쳤습니다. 저는 헬가 밀러입니다. 올해 68세고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68년 동안 저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수치스러운 비밀이었죠. 하지만 3주 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청중들은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히 한글이 어떻게 글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었는지, 그리고 독일어를 배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할 때는 교육부 관계자들이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버스 시간표를 읽을 수 있고 약 처방전도 확인할 수 있으며 손녀에게 편지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일들이죠. 발표를 마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교육부 책임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밀러 씨, 정말 놀라운 경험담이었습니다. 독일 전역에는 당신처럼 글을 읽지 못하는 성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한글을 활용한 교육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도 저를 따라 배우기 시작했어요. 70세의 말이죠.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적절한 방법이에요.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 우리 수업에 대한 보도가 나갔습니다. 한글로 독일 문맹률 낮출 수 있을까? 함부르크 교육부 혁신적 방법론 도입 검토라는 제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에밀리아 교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헬가 씨,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에요. 교육부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답니다. 함부르크 전역의 성인 문해력 센터에 한글을 활용한 교육 방법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어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전화를 끊고 프리드리히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헬가, 너는 정말 대단해.
프리드리히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너는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야. 우리 함께 이뤄낸 거예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처럼 글을 못 읽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밤 저는 소피아의 생일 카드에 들어갈 메시지를 다시 한번 연습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생일 축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손녀 소피아의 8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제게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되려고 했어요. 직접 쓴 편지로 손녀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생일 전날 밤 프리드리히와 저는 소피아를 위한 카드를 완성했습니다. 분홍색 카드 안에 우리는 각자의 메시지를 정성껏 썼어요. 글씨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어떤 선물보다 마음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헬가, 이제 당신의 꿈을 이룰 시간이군요. 프리드리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소피아의 생일 파티는 우리 아들 네 집에서 열렸어요. 집안은 풍선과 종이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소피아의 친구들이 왁자지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카드를 꺼내 손에 꼭 쥐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소피아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선물을 하나씩 열고 있을 때 우리 아들 토마스가 제게 눈짓을 했어요. 엄마, 이제 소피아에게 직접 카드를 주세요. 떨리는 발걸음으로 소피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소피아 할머니가 특별한 것을 가져왔단다. 소피아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카드를 열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할머니가 쓰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할머니가 직접 썼단다. 하지만 할머니는 글을 못 쓰신다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소피아의 눈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제 아들 토마스가 개입했어요. 소피아 할머니가 특별한 비밀이 있었단다. 할머니는 평생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셨어. 하지만 내 생일 선물로 직접 편지를 쓰기 위해 3개월 전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하셨지. 소피아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다시 카드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소피아에게 생일 축하해.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할머니가. 소피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카드를 가슴에 꼭 안고 저에게 달려와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일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어른들도 감동의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제 아들 토마스는 어깨를 떨며 울고 있었고 며느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프리드리히도 보통 때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날은 눈가가 촉촉했어요. 소피아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배우셨어요? 어려웠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소피아를 무릎에 앉혔어요. 할머니는 한글이라는 한국의 문자를 먼저 배웠단다. 그런 다음 독일어를 배웠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내게 편지를 쓰고 싶다는 마음이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어. 할아버지도 배우셨어요? 소피아가 프리드리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할머니와 함께 배웠단다. 소피아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와,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슈퍼히어로예요. 그날 저녁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프리드리히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3개월 전부터 제 학습 여정을 기록한 작은 앨범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에는 서툰 한글 글씨로 제 이름을 쓴 것이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소피아에게 쓴 생일 카드 초안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짧은 여정은 단순히 글자를 배운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68년 동안 숨겨온 비밀과 수치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유를 찾았습니다. 프리드리히와의 관계도 더 깊고 평등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사례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프리드리히에게 말했어요. 저에게는 삶을 바꾼 열쇠였죠. 프리드리히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래, 헬가. 그리고 그 열쇠로 당신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열었어. 이제 저는 더 이상 글을 읽지 못하는 헬가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어요. 소피아의 카드에 쓴 말처럼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헬가와 프리드리히의 이야기는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년 후 함부르크 교육부는 성인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 한글을 공식적으로 도입했어요. 소피아는 학교에서 한글에 대해 발표를 했고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헬가는 이제 동네 도서관에서 매주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글의 위대함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감동적인 스토리 어떠셨나요? 이런 실화 기반의 감동 스토리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한국의 숨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